자, 다음 5-1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화와 국어생활, 지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담화의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묻는 문제가, 세 번째로는 제시된 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담화라는 건 무엇이고 이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 1,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로 넘어가자면, 자, 일단 할머니와 손녀의 대화를 보면서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머니가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나? 라고 했는데 손녀가 저기서 들어와요 라고 대답을 했죠. 자, 그런데 할머니가 정말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할머니는 추우니 창문 좀 닫아주겠니? 라는 의미나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손녀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대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할머니의 말에서는 말하는 이가 할머니고 듣는 이가 손녀죠. 하지만 두 번째 손녀의 말에서는 말하는 이가 손녀고 듣는 이가 할머니입니다. 자, 일단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이렇게 두 사람이 필요한데 이 두 사람은 고정적인 역할이 아니라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고, 자, 그렇다면 담화를 이루는 요소, 말하는 이, 듣는 이, 발화 내용,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말하는 이, 위에서는 할머니, 손녀, 듣는 이도 할머니랑 손녀였죠. 그리고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창문이 열려있는 방에서 할머니가 추워하는 상황입니다. 발화 내용은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나? 라는 내용과 저기서 들어와요 라는 내용 두 가지가 있었죠. 자, 담화의 구성 요소는 말하는 이, 듣는 이, 발화 내용, 맥락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를 화자, 듣는 이를 청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성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화의 구성 요소, 특히 맥락 같은 것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할머니의 말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여 어떻게 손녀가 대답을 하는 게 적절했을지 생각을 해보자면 할머니는 추우니 창문 좀 닫아주겠니?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닫을게요 라고 손녀가 대답하는 게 적절했겠죠.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보자면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생각이 문장 단위로 표현된 것을 발화라고 해요. 담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발화가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생각이 문장 단위로 표현된 것이고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나 발화의 염속체를 담화라고 합니다.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말하는 이, 듣는 이, 발화 내용,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이걸 맥락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네 가지 등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잘 알아두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을 또 두 가지로 쪼개볼 수 있는데요. 아까 출제 유형 베스트 두 번째에서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 맥락을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쪼개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활동 두 번째, 담화의 상황 맥락을 보자면 일단 학습 활동에 제시된 이런 상황들, 이 상황들을 가지고 문제의 출제가 자주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상황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 일단 가를 보자면 정진아 뭐하니? 라고 등굣길 또는 하굣길에 문방구 안에서 친구를 만난 상황이죠. 자, 하지만 나 정진아 뭐하니? 이 상황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정진이가 집중을 하지 않아서 집중을 하게 하기 위해 말한 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과 공간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가와 나에 대한 문제에 가와 달리 정진이에게 주의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각 상황에 맞게 정진아 뭐하니? 라는 같은 발화에 담긴 뜻을 해석을 해보자면 가는 지금 뭐 고르고 있니? 라고 정진이가 무엇을 사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묻고 있는 말이지만 나는 수업 중에 딴짓하지 말아라 라고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정진이에게 주의를 주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발화 상황을 보자면 여학생이 이번 토요일 점심에 나랑 같이 봉사활동 갈래? 라고 제안을 하죠. 하지만 남학생이 못 가. 이번 주 토요일에 집 청소를 도와드리기로 했어. 자, 여학생이 이번 주에 또? 너는 네 집만 생각하니? 참 효자다, 효자.
자, 이게 진짜 효자라고 남학생을 칭찬해주는 말이 아니죠. 야, 너 진짜 너네 집만 생각할 거야? 라고 효자라고 비꼬는 말이에요. 자, 하지만 남학생이 고마워, 하지만 효자라고 불리기엔 아직 많이 부족해 라고 여학생이 비꼬기 위해서 사용한 효자라는 단어를 그냥 사전적인 의미, 표면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서 여학생의 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지금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당 글에 대한 문제에 여학생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남학생을 비꼬며 말하고 있다는 선지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 이 선지는 옳은 선지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됩니다. 또한 해당 글에 대한 문제에 남학생은 여학생의 말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면서 상황에 맞게 말하고 있다는 틀린 선지가 남학생은 여학생의 마음을 모른 채 효자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만 받아들인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두 학생의 대화에 나타난 문제점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학생은 남학생의 처지를 제대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남학생을 비꼬며 야속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남학생은 여학생의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답을 하여 여학생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3번 그리고 4번 이 두 개의 발화를 적절하게 바꾸어 보자면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또 봉사활동이라면 빠지지 않던 네가 봉사활동을 연달아 빠지다니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이구나 라고 남학생의 상황을 이해해 주면서 알았어, 다음에 같이 가자 라고 다음을 기약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고 4번은 사실 어머니가 수술하셔서 다리가 불편하셔 라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주말에도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해서 봉사활동을 갈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다른 친구랑 갈래? 자,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드라마 대본 속 두 인물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드라마를 알지 모르겠지만 도깨비라고 엄청 유명했던 드라마였습니다. 저승사자, 전생의 기억이 지워진 채 이승에서 저승사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육교 위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을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다. 여인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여인 역시 끌리는 마음에 남자가 저승사자라는 것을 모른 채 전화번호를 건넨다. 그런 둘이 육교에서 또다시 만나게 된다. 자, 이 육교가 여인, 바로 써니랑 남자, 저승사자가 만나는 공간이고요. 이 여인을 보면서 눈물이 났던 이유는 그 여인이 전생에서 저승사자의 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여인은 그런 사실을 모르지만 일단 저승사자한테 끌려가지고 전화번호를 건네죠. 이 전화번호를 건네는 건 얘가 나한테 연락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전화번호를 건넨 건데 일단 이 남자는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또 육교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써니가 우리 만난 거 이거 우연이에요? 왜 전화 안 했어요? 한다면서요. 자, 이 발화의 의도는 전화를 안 한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전화를 안 해서 서운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도 있죠. 이런 써니의 발화 의도를 서술하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윗글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해당 문구에는 전화를 하지 않은 저승사자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저승사자가 다급하게 몸을 돌리며 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자, 써니가 왜 전화 안 했어요? 한다면서요? 라는 이 발화에 저승사자는 지금 가서 전화를 하겠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적절한 반응이 아니죠. 그 써니의 말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과 말이 드러납니다. 그 써니가 붙잡으면서 어디 가세요? 어디 공중전화로도 찾으러 가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집에 전화가 있어서 금방 전화할게요. 지금 써니의 이 발화에 대한 저승사자의 행동이고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써니가 우리가 이렇게 마주쳤는데 그래서 저승사자가 반가웠어요 라는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죠. 그래서 써니가 금방 전화 말고 금방 커피 어때요? 서울에 널린 게 커피숍이고 나 시간 많거든요. 지금 전화를 걸러 가겠다는 저승사자를 붙잡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커피숍 가셔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그 커피숍으로 간 써니와 저승사자. 그 써니가 우리 이렇게 계속 커피만 마셔요? 해 다졌는데 네, 저승사자가 해가 참 짧죠? 그 써니가
안 짧아요. 1시간째 그러고 계셨거든요. 인사 안 해요, 우리? 안부 안 묻고요? 자, 이 발화에 드러난 의도는 대화를 나누자는 거죠. 진짜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이런 인사 안 해요? 안부 안 묻고요? 이건 대화를 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돌려 말하기라고 볼 수 있고요. 윗글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써니의 발화는 돌려 말하는 어법에 익숙하지 못한 저승사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 또한 써니의 발화 의도를 서술하라는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앞부분 왜 전화 안 했어요? 한다면서요? 이 부분과 같이 연관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인사 안 해요 우리? 안부 안 묻고요? 라는 써니의 발화에 저승사자가 진짜로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부를 물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계속해서 써니의 말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저승사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써니가 그쪽도 잘 지내셨어요? 제 반지는 잘 있고요. 여전히 휴재세는 없으세요? 저승사자가 착실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 이런 대사들에 담긴 써니의 발화 의도와 저승사자가 이해한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써니 첫 번째로 왜 전화 안 했어요? 한다면서요는 왜 전화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 저승사자가 전화를 안 해서 많이 서운했다. 라는 의도가 들어있는데 저승사자가 이해한 의미는 전화를 한다고 하고 안 했으니 어서 가서 전화를 해라 라고 이해해서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전화를 하겠다.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써니의 인사 안 해요 우리? 안부 안 묻고요? 라는 발화는 저승사자와 이야기,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저승사자는 진짜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라 라고 이해해서 여기서 인사, 안녕하세요 하고 안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여기 2번, 3번을 조금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자, 두 인물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이 있겠죠. 첫 번째로 저승사자가 써니의 말에 담긴 의도를 모르고 엉뚱하게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써니는 상대방, 저승사자가 돌려 말하는 어법에 익숙하지 않은 저승사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이 또는 듣는 이의 처지를 고려해야 되며 말하는 이의 발화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담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시간과 장소, 의도와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상황맥락이라고 합니다. 말이나 글의 의미를 이해할 때에는 이러한 상황맥락을 고려해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듣는 이, 화자와 청자, 시간, 장소, 시간과 공간, 의도와 목적과 같은 상황맥락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고 있어야 문제 풀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자, 그 다음으로 담화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손자와 할머니의 소통을 볼게요. 전라도 광주 할머니 댁에 온 손자아입니다. 자, 할머니가 야, 이거 먹어봐야 내가 포도씨 사온 것이요. 자, 여기서 포도씨는 여러분들도 익숙하지 않겠지만 간신히 또는 겨우라는 의미의 전라도 방언이에요. 그 손자가 할머니 이거 전복 아니에요? 포도 아닌데? 지금 할머니가 사용한 포도씨라는 전라도 방언을 그냥 포도라고 이해한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 전복 포도씨 사왔단께?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할머니와 손자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방언 때문이에요. 그것도 지역 방언이죠. 손자와 할머니의 소통에 문제가 된 말을 찾아 쓰고 할머니와 손자가 각자 어떤 의미로 이해했는지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손자의 소통에서 문제가 된 말은 포도씨라는 단어로 할머니는 간신히 또는 겨우라는 의미의 전라도 방언인 포도씨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손자는 이 말을 표준어로 생각하고 포도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 가자면 아빠와 대화하는 딸의 상황인데 아빠가 이 운동화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구나. 딸, 아빠 그 운동화 직구하면 돼요. 그럼 훨씬 싸요. 자, 여기서 직구라는 건 직접 구매의 줄임말이죠. 하지만 아빠는 직구? 야구 말하는 거니? 지금 아빠는 직구를 야구 용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아빠와 딸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세대 차이로 인한 줄임말 때문이에요. 담화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 아빠는 딸의 말 속의 직구를 야구 용어로 이해하여 딸에게 묻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아빠가 이해하지 못한 단어는 바로 직구라는 단어죠.
딸이 말한 직구는 직접 구매를 줄임말로 보통 해외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이를 때 사용되지만 아빠는 그걸 모르고 야구 용어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외국인 친구와 소풍 가는 길. 남학생이 우리 엄마가 김밥 준비해 주셨어. 여학생이 정말? 우리 아빠는 주먹밥 싸주셨는데. 근데 외국인 친구가 너희 둘 엄마와 아빠가 같았어? 그럼 가족이야? 자,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이 우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우리라는 단어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엄마 아빠가 같은 상황으로 외국인 친구가 오해한 거죠. 자, 아마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진짜 가족이라서 우리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나보다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와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의 영향 때문에 나보다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것까지 연관해서 알아두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되고요. 동백꽃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 먼저 보자면 나흘 전 감자 조금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나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의 모를 만한 단어 이렇게 옆에 별표 쳐 있죠. 이 단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단어들의 뜻은 확실하게 알아놓고 넘어가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 나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가 드러나고 이 계집애는 점순이를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점순이는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나한테 말을 걸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감자를 이렇게 주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좀 하고 가면 자, 이 계집애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를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자, 이 굵은 감자 3개. 나에 대한 점순의 관심과 애정을 의미하죠. 자, 하지만 점순의 이 말이 좀 문제가 됩니다.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자, 점순이는 이 감자 3개를 날 좋아해서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이 의도를 오해하죠. 얘가 생색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의도를 오해해가지고 이 감자를 받지 않아요.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자, 소장농 아들인 나는 점순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 감자를 거절합니다. 글을 읽고 난 뒤에 반응을 묻는 문제에 점순의 행동을 보니 점순은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의 관심을 표현하는 소재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과 같이 나가 감자를 거절한 이유를 묻는 문제에 어머니가 지주집 집안에는 폐를 끼치지 말라고 당부해서라는 틀린 선지가, 소장농 아들인 나가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점순이 입장에서는 점순이가 나 좋아해서 감자 챙겨준 건데 얘가 감자를 거절하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슬퍼하면서 나중에 눈물까지 어리는 점순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로 가자면 나에는 이제 가의 서술자 나가 감자를 거절한 이유가 좀 드러납니다.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신뢰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네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러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부침으로 일상 굽실거린다.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시대 상황에는 지주, 마름, 소장농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 점순이네를 지주라고 설명하는 틀린 선지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점순이네는 마름이에요, 마름. 여기 중간 계층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주가 맨 위에,
마름이 그 다음, 그리고 소작농들이 가장 밑이에요. 근데 마름이 그 중간 계층이고 나의 집은 소작농, 가장 밑에 계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에 들어와서 뭐 힘들 때 점순이네가 다 도와줬기 때문에 점순이네를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주의를 줘요. 자, 그래서 내가 감자를 거절한 이유도 점순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사회 문화적 상황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고려해서 가에서 내가 감자를 거절한 이유를 서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 드러나는 사회 문화적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을 좀 중요하게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죠? 점수는 마름집 딸이고 나는 소작농의 아들로 지주와 마름, 소작농이 존재했던 1930년대 농촌에서 소작농은 마름에 비해 약자의 위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가 마름의 딸인 점순과 이성으로 친해지면 소작농인 자기 집의 땅이 떨어지고 사는 집에서도 쫓겨나서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점순이가 베푼 호의를 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나는 네 집엔 이거 없지? 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으니까 이 점순이의 말을 좀 이렇게 예쁘게 고쳐보자면 뭐 봄감자가 맛있다고 해서 가져왔어. 맛있는 건 나누어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니 우리 이 감자를 같이 먹자. 뭐 이런 거 정도로 고칠 수 있겠죠. 다마의 사회 문화적 맥락, 다마는 지역, 세대, 문화, 역사 등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러한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고 다마 상황에 맞게 듣고 말해야 합니다. 그 지역, 세대, 문화, 역사 같은 것들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는 창의융합 활동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양심을 지켜주세요 라는 같은 발화인데 공원이냐, 학교 도서관이냐, 버스 터미널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일단 공원이면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공공질서를 지켜주세요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학교 도서관이면 책을 찢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주세요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이라면 차례를 지켜주세요. 부정승차를 하지 말아주세요. 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상황,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의 발화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고요. 여기 닭을 빌려 타고 가지에 대한 문제가 꽤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문학은 꽤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나올 수 있는 문학이니까 지금 잘 알아두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 선생이라는 사람이 뭐 우스갯소리를 잘했는데 일찍이 친구 집 찾아갔더니 안주가 단지 채소뿐이에요. 친구가 놀러왔는데 내온 게 채소밖에 없대요. 그 주인이 먼저 사과하면서 집안이 가난하고 시장이 멀어서 낼 게 이거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막 닭이 지나가네. 김이 말하기를 벗을 사귈 때엔 청금을 아끼지 않나니 내 말을 잡아서 술안주를 해야겠네. 지금 넌지시 돌려 말하는 표현을 통해 주인의 인색함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그 주인이 한 마리뿐인 말을 잡아버리면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나? 라고 말했다. 그래서 김이 닭을 빌려서 타고 돌아가지. 지금 웃음을 유발하는 농담주의 표현이지만 주인의 인색함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말 또한 돌려 말하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막 크게 웃으면서 닭을 잡아 대접하고 둘이서 크게 웃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1, 2번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어보고 다음 5-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1번 문제입니다. 1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번 먼저 볼게요. 1번 일단 바르게 고른 것은 니은 디귿으로 3번이 정답이죠. 니은 먼저 보자면 다마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시간과 장소, 의도와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발화의 의미는 다마의 상황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우리 여기 보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디귿은 같은 발화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통해 발화의 구체적인 의미는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즉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적절하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기억. 등굣길 교문 앞에서 친구에게 전하는 5분 남았어. 이 발화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을, 점심시간 배드민턴에 치러 나가자는 친구에게 전하는 5분 남았어 라는 발화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발화 내용이 같아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을, 말하는 이의 의도나 시간과 공간 같은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오해 없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음, 발화 시의 표면적인 의미보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면적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말하는 이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4번 문제, 나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고요. 나는 여기, A랑 B 보이시죠? 정진아 뭐하니? 라는 같은 발화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4번 같이 볼게요. 우리 4번의 정답은 5번이죠. A는 정진이가 무엇을 사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말이고 B는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정진이에게 주의를 주는 말이므로 A와 달리 B는 정진이에게 주의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A는 정진이가 무엇을 사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말이고 B는 정진이에게 주의를 주는 말이므로 담화의 의도와 목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A와 B는 발화 자체, 정진아 뭐하니? 라는 것 자체는 같지만 A는 수업 시간이 아닌 등굣길이나 하굣길의 문구점에서 이뤄지는 발화고 B는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이뤄지는 발화라는 점에서 상황 맥락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A의 상황 맥락은 수업 시간이 아닌 등굣길이나 하굣길의 문구점이고 B의 상황 맥락은 수업 교실이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4번 A는 정진이가 무엇을 사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말에 해당하고 B는 정진이에게 주의를 주고자 하는 말이므로 정진이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B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에 적절한 거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는 27번. 여기 여학생과 남학생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풀어보는 문제고 이것 또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7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너무 쉬웠죠? 2번입니다. 여학생이 참 효자다 효자. 이 말은 남학생을 빚고자 하는 말로 칭찬하는 말이 아니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한번 보자면 1번. 여학생은 함께 봉사활동에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남학생에게 비꼬는 말을 하며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3번. 참 효자다 효자라는 비꼬는 말을 남학생은 표면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칭찬인 줄 알고 있으므로 남학생은 여학생의 말의 뜻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 남학생이 양해를 구하는 말을 한다면 두 사람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절하게 되고 5번. 여학생은 남학생의 처지를 배려하고 남학생이 집안일을 도와야 하는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남학생은 여학생의 마음을 고려해서 대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학생, 남학생 모두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7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고 우리는 그 다음 5-2 들판에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들판에서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들판에서의 내용과 특징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희곡의 특징과 들판에서의 드러나는 희곡의 구성이나 요소를 묻는 문제. 세 번째로 공감적 대화에 대한 문제. 네 번째로 인물의 갈등 양상이나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찾으라는 문제 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 맞게 윗글을 배열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문 분석 들어가기 전에 들판에서는 지금 한국의 분단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희곡이라는 것을 알아두고 지문 분석 들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판에서 해당 작품의 극갈래 중 희곡으로 희곡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해당 글에 드러나는
희곡의 특징이나 일반적인 희곡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해설이라는 게 나오죠. 해설은 희곡의 구성 요소로 희곡의 형식상 3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형식상 요소예요. 형식상 3요소에는 해설, 지시문, 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속하며 해설은 특히 희곡의 첫 머리 부분으로 막이 오르기 전후에 필요한 무대 장치, 인물, 배경 등을 설명하는 글에 해당합니다. 지금 등장인물과 장소를 얘기해주고 있죠. 자, 장소는 들판인데 이 들판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들판은 오리 주곡, 한반도를 상징하며 이 들판이 상징하는 바를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부분만 좀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막이 오르고 형과 아우는 둘 다 즐거운 표정으로 휘파람을 불거나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서로의 그림을 칭찬해주죠. 자, 이렇게 형, 아우의 대사가 드러나죠. 대사는 희곡의 형식상 3요소로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독백, 등장인물이 말을 하지만 무대 위에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대사인 방백, 인물이 서로 주고받는 대사인 대화로 나뉩니다. 자, 이 방백이나 독백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은 독백, 방백, 대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이 세 가지를 잘 알아두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칭찬을 해요. 자, 형과 아우의 말하기 방법도 문제에 출제되었으므로 여러분들 지금 처음에는 서로 자신을 낮추어 말하면서 그린 솜씨를 칭찬하고 있음을 알아두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곳에서 너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죠. 자, 형이 민들레꽃을 꺾어서 동생에게 내밉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이 민들레꽃에 걸고서 맹세하자. 우리 형제는 언제나 사이좋게 지내기로. 아우가 그래요. 이 민들레꽃이 우리 맹세의 징표예요. 자, 여기서 민들레꽃은 형제간의 우애를 맹세한 징표로 형제간의 우애를 상징합니다. 민들레꽃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민들레꽃의 상징적인 의미를 무조건 암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우가 나는 저 파란 하늘과 햇님을 그리겠어요 하는데 파란 하늘과 햇님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날씨가 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 들판에서의 특징 중 하나가 사건 전개에 따라서 날씨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여러분들은 날씨가 어떻게 변하고 그 변하는 날씨에 따라서 형과 아우의 사이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잘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날씨는 맑음으로 평화로움, 형제간의 우애를 드러내고 파란 하늘과 햇님, 이 7음절은 날씨의 맑음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형과 아우가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측량기사와 조수가 등장하죠. 그래서 갑자기 막 들판을 재요. 그 형이 여봐요, 당신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걸 부탁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측량기사가 엄청 뻔뻔하게 우린 실습하러 온 겁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해서 조수들을 데리고 야외 실습에 나왔어요. 그냥 버려두기에는 아까운 땅이군요. 공장 부지로 개발해서 팔거나 주택지로 나눠 팔면 큰 돈을 벌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요? 우리를 보자마자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까지 하시니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자, 일단 우리 들판의 의미부터 봅시다. 우리 형과 아우에게는 들판이라는 공간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평화로운 터전이지만 측량기사에게는 개발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상이죠. 측량기사와 형제에게 들판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서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 들판의 의미도 잘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측량기사가 자기가 먼저 허락 없이 측량하고 있었으면서 엄청 뻔뻔하게 나오죠. 관련 사자성어 적반하장, 그리고 관련 속담 방귀낀 놈이 성낸다 라는 거 연관해서 알아두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형과 아우가 엄청 착해요. 우리가 너무 심했나? 이러면서 결국은 허락하게 돼요. 그 형은 걱정하죠. 그들이 입고서 그냥 가면 어떡하지? 아우가 우리가 치우면 되잖아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형의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과 아우의 대범하고 적극적인 성격이 대비됩니다. 그리고 형은 밧줄 앞에서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망설이다가 결국 밧줄 밑으로 몸을 낮춰 아우에게 가고 아우는 밧줄을 껑충 끼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도 형과 아우의 성격이 드러나므로 여러분들은 형과 아우의 성격 잘 알아두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형은 말뚝과 밧줄을 불편하다 여기지만 아우는 하지만 재미있는데요? 라고 재미있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형이 옛날에 했던 줄넘기 놀이 했었지? 이러면서 다시 해볼까? 이러면서 줄넘기 놀이라는 걸 다시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가위바위보 했는데 아우가 이겨요. 그는 형 쪽으로 껑충 뛰어넘어가서 뽐내며 의기양양하게 다니다가 자기 쪽으로 되돌아오는데 아우는 3번이나 형을 이기고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형이 그만하자 그만해 하면서 기분 상한 티를 내죠. 그래서 너는 나보다 늦게 낸다. 내가 가위를 내면 너는 기다렸다가 바위를 내놓고 내가 볼을 내면 너는 그걸 본 다음 가위를 내놓잖아. 지금 형은 아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놀이에서 이겼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죠. 아우에게 지기 싫어하는 형의 권위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아우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억울함을 드러내고 형님 나한테 지더니만 심통이 났군요 라고 얘기하고 형님이 지금 화를 내는 건 동생인 내가 이겼기 때문이에요. 형님은 언제나 이겨야 하고 동생인 나는 항상 져야 한다. 그게 바로 형님의 고정관념이지요. 자, 아우는 평소 형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을 드러내며 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 일단 말뚝과 밧줄은 형과 아우의 들판을 갈라놓는 소재로 형제 간의 갈등을 유발했다는 거고, 그리고 줄넘기 놀이라는 놀이 때문에 지금 형과 아우가 갈등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기분이 상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라. 내 땅에 넘어오지 마세요. 라고 이제 소유욕과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형이 가만히 있으면 됐을 텐데 저거 좀 봐. 우리 집을 봐. 우리 집이 오른쪽에 있잖아. 하고 오른쪽은 내 땅이야. 너는 집에 오지 마라. 라고 해요. 형이 좀 쪼잔하죠? 그래서 아우가 좋아요. 형님은 집을 가지세요. 그러면 나는 젖소들을 가지겠어요. 하고 자기 땅에 있던 젖소들을 가지겠다고 아우가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점점 소유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물론 형과 아우의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줄넘기 놀이지만 이면적인 이유는 측량기사의 계략과 형과 아우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잠재적인 불만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됩니다. 형과 아우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 내면적인 이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측량기사가 이런 측량 솜씨 어떻습니까? 근데 조수가 사실은 우린 이런 일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측량을 한 다음에 땅을 빼앗았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요. 그 측량기사가 형에게 와서 측량 끝냈으니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처음 약속대로 말뚝과 밧줄을 치워드릴까요? 하지만 형이 아니 그냥 둬요 라고 대답하게 되죠. 그래서 측량기사는 다시 동생한테 넘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당신 형님은 말뚝과 밧줄을 그냥 두라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끼리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게 만들어 땅을 빼앗기 위해 형과 아우를 따로따로 만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가 밧줄은 약해요. 더 튼튼한 건 없어요? 라고 해서 이제 벽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벽을 만들어주는데 동생이 가지고 있던 그 왼쪽 땅의 절반을 달라고 해요. 그 아우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은 이러면서 막 망설이는데 측량기사가 어떻게 꼬셔가지고 아우가 결국 땅 반절을 주게 되죠. 근데 이거 벽 하나에 땅 반절이면 너무 비싸게 치른 거 아닙니까? 아우도 조금 분노 때문에 생각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측량기사의 계략에 넘어가서 땅 반절을 뺏기게 됩니다. 자, 벽. 형과 아우의 단절을 의미하고요. 우리나라 분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이 이런 벽이 생기다니. 근데 아우가 형님 때문이야. 집도 가지겠다. 젖소들도 가지겠다는 형님의 그런 욕심만 아니었어도 난 정말 벽 같은 건 만들지 않았을 거야. 지금 아우는 내가 벽을 만든 건 형님 탓이다 하면서 형 탓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사과를 하려고 해요. 동생은 얼마나 날 원망했을까? 형님에게 잘못했다고 빌어야겠어.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어. 라고 서로에게 잘못을 빌고자 했으나 내적 갈등을 하죠.
그렇지만 형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미안하다고 말해도 소용없다면? 이러면서 서로 내적 갈등을 하다가 결국 화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때 화해했으면 땅 반절만 뺏기고 끝났을 텐데 결국 각자 그림 그리던 곳으로 돌아가 그림을 그리는데 맑았던 하늘이 흐려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온다. 자, 우리 날씨 첫 번째는 맑음이었죠. 하지만 두 번째는 구름과 바람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측량기사가 사람들을 데리고 형의 지역에 나타나요. 보세요. 바로 이 들판이 내가 여러분에게 분양해드릴 땅입니다. 네, 사람들이 공장 짓고 싶다. 상점은 어디가 좋을까? 주택? 이쪽 땅만 분양할 건가요? 저쪽 땅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그러죠. 그 측량기사가 형한테 다가가서 그림을 아직도 그리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형이 저 높다란 벽 때문에 아직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측량기사가 이제 자신의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결국 이 들판은 당신 형제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자, 형은 이제까지 믿지 않아요. 터무니없는 소리 말아요. 이러면서 나는 땅을 팔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측량기사가 벽에 다가가서 귀를 기울입니다. 이상하게 조용한데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겠지요. 이렇게 조용한 게 의심스러워요. 혹시 저쪽의 동생이 형님 집에 몰래 들어가라고 땅굴을 파는 건 아닐까요? 땅굴을 파면 요란한 소리가 들릴 텐데요. 땅속에서 파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가만, 저쪽이 무슨 짓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아우의 땅 절반을 빼앗았죠? 이제 형 땅의 절반을 빼앗을 차례입니다. 자, 측량기사가 호루라기를 부니까 조소들이 전망대를 가지고 들어오죠. 이건 뭡니까? 감시용 전망대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소재로 감시용 전망대가 드러납니다. 자, 이런 감시용 전망대, 벽, 들판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 소재들은 여러분들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벽 넘어 저쪽을 사타치 볼 수 있을 겁니다. 형이 처음엔 망설여요. 아우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내 측량기사의 계략에 넘어가서 이걸 사게 되죠. 그래 또 땅 반절을 뺏겨요. 그래서 이왕이면 벽에 바짝 붙여드려 올라가서 저쪽을 바라보기 편리하도록 말이야. 이러면서 형을 배려하는 척하는 측량기사의 교활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전망대의 상징적 의미 여러분들 꼭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측량기사가 사람들한테 어떻습니까? 이쪽도 저쪽만큼이나 좋은 땅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저 가로막은 벽이 눈에 거슬려요. 그래요. 저 벽 때문에 누가 집을 짓겠어요?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자 측량기사가 여러분은 저 벽이 얼마나 훌륭한 관광명소인지 모르시는군요. 여러분이 이곳에 호텔을 세우면 큰 돈을 벌 겁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들판에서 벽을 쌓아놓고 싸우는 어리석은 형제의 싸움을 보려고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테니까요. 자, 측량기사가 사람들에게 들판에 호텔을 세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어리석은 형제의 싸움 때문이죠. 같은 민족이면서 분단되어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자조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설마 그럴 리가 하다가 측량기사의 말에 넘어가서 얼른 분양해야겠다 하고 막 달려가게 돼요. 자, 이제 측량기사가 아우한테 다가가죠. 아우는 이미 땅 반절을 뺏겨서 이제 땅 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아우랑 얘기를 하다가 측량기사가 당신 형님은 당신을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쫓아내고 젖소들을 차지할 욕심이지요. 하면서 아우의 불안감을 자각합니다. 또 호루라기를 불죠. 그리고 총을 꺼내들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총인데요. 아주 성능이 좋은 총이지요. 당신은 이 총으로 벽을 지켜야 합니다. 벽을 지켜요? 지금은 외상으로 드릴 테니 대금은 나중에 땅으로 주세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쏘세요. 잔혹한 측량기사의 성격이 드러나고 인물의 성격을 묻는 문제에 측량기사는 총을 아낌없이 쏘라는 부분에서
잔인하고 잔혹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략기사와 조수들이 웃으며 퇴장하는데 이때 오른쪽에서 형이 탄두등을 켜면서 강렬한 불빛으로 막 벽 너머로 비추죠. 근데 아우는 너무 강렬한 불빛 때문에 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우가 왜 그런 불빛으로 나를 비추지요? 나는 그 불빛 때문에 형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형이 그럼 내가 그쪽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이 말 때문에 지금 침략기사의 말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가 아니 넘어오지 말아요. 내 눈을 안 보이게 하고 넘어온다니 무슨 흉계지요? 넘어오면 쏩니다. 하면서 허공을 향해 위협적으로 총을 발사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총이에요. 자, 총의 상징적인 의미 알아보고 가야겠죠. 형제 간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소재이자 형제 간 대립과 긴장, 갈등의 정점을 찍는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소리가 들리자 형은 두려움에 질린 모습이 되어 움츠리고 앉습니다. 저쪽 동생이 미쳤군요. 형님에게 총질을 하다니. 완전히 미쳤어요. 이젠 동생이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철저히 무장하고 자신을 지켜야지. 가만히 있다간 죽게 됩니다. 여봐, 이분에게 총을 드려. 하면서 형에게도 총을 주게 되죠. 그 조수가 형이 쥐고 있는 장총의 방아쇠를 당겨주죠. 그 요란한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벽 너머의 아우는 몸을 움츠리더니 허공을 향해 위협 사격을 하게 됩니다. 놀란 형 역시 반사적으로 총을 쏘아대게 되죠.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자, 날씨 세 번째 천둥과 번개죠.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형제가 쏘는 총소리와 극적인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조성되는 극도의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하죠. 자, 근데 이제 비가 와서 침략기사와 조수들이 잠시 퇴장하게 돼요. 사건 전환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거의 다 뺏긴 형과 아우에게 청구서를 주고 침략기사와 조수들은 퇴장합니다. 자, 형과 아우는 벽을 사이에 두고 멈추어 서게 돼요.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된 걸까? 아름답던 들판은 거의 다 빼앗기고 나 혼자 벽 앞에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비를 맞으며 벽을 지키고 있다니. 저 요란한 천둥소리, 부모님께서 날 꾸짖는 거야. 하면서 나누어진 들판을 바라보죠. 우리 아까 들판이 우리 조국, 한반도를 의미했으니까 나누어진 들판은 분단된 국토, 깨진 우애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형이 후회하고 아우도 후회하죠. 그래서 이쪽을 보자면 아우가 형님과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것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구나, 민들레꽃이 남아있어. 하고 총을 내던지고 민들레꽃을 꺾어듭니다. 자, 우리 아까 민들레꽃은 앞에서 형과 아우의 우애를 상징하는 거였죠? 여기서는 무력, 갈등, 대립을 상징하는 총을 내던지고 우애를 상징하는 민들레꽃을 꺾어들게 됩니다. 결국 형제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 형도 벽 너머 저쪽에도 민들레꽃은 피어있겠지 하면서 서로 얼굴이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부분은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독백입니다. 자, 형과 아우, 그들 사이를 가로막은 벽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본다. 비가 그치면서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비친다. 날씨 5번째 햇빛입니다. 형제의 갈등 해소를 암시하죠. 그래서 어떻게 화해하지 하다가 결국 민들레꽃을 던져주기로 하죠. 그래서 그들은 벽으로 다가가서 민들레꽃을 서로 던져주고 서로 기뻐하면서 우리 벽을 허물기로 하자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대사가 서로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실천하기 위한 형제의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결국 이 글의 주제를 집약하고 있는 대사를 찾으라고 하면 우리 벽을 허물기로 하자, 이 부분을 찾아 써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들판에서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풀 문제는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풀기 전에 기역에서 미음이 뭔지 알려줄게요. 자, 기역은 이쪽 부분이고요. 니은, 그리고 디귿. 리을, 총, 미음 이쪽.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억하고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6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죠. 우리 총은 형제 간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소재가 맞으나 형제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소재는 아니므로 총이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들판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을 통해 형제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아우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말뚝과 밧줄을 치우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한 것이므로 적절하게 되고요. 3번 전망대는 상대방을 감시하기 위한 도구로 형제 간의 의심과 불신을 상징하며 측량기사의 계략으로 인해 형이 설치하게 됩니다. 5번 민들레꽃은 형제 간의 우애의 징표이자 우애를 회복하도록 하는 매개물이므로 동생이 있는 쪽에도 민들레꽃이 피어있을 거라 생각하며 동생을 그리워하는 형의 모습은 아우와의 화해를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4번이었고요.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도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9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옳지 않은 거 바로 5번이죠. 윗글은 부모님의 유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므로 사이좋던 형제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시간 순서에 따라 날씨의 변화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고요. 2번 형제는 서로 불신하면서 서로의 탓을 하고 있죠. 3번 시대적 상황과 연관지어 보면 벽은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민들레꽃은 형제 간의 우애의 징표이자 우애를 회복하도록 하는 매개물이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고요. 마지막으로 윗글과 소설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도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5번 공통점이 아닌 거 바로 3번이죠. 우리 소설에는 서술자가 존재하지만 희곡에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선지가 꽤 많이 출제가 돼요. 극갈래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고 소설에는 서술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아두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이유 나머지 보자면 1번 희곡이나 소설은 둘 다 인물, 사건, 배경이 제시되는 갈래이고요. 2번 희곡이나 소설은 둘 다 인물들의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곡이나 소설 둘 다 갈등이 존재하는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4번 희곡이나 소설은 둘 다 인물들의 갈등이 심화, 해소되는 과정에 따라 주로 5단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희곡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 구성을 지니게 됩니다. 5번 희곡이나 소설은 둘 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창조된 허구의 세계를 통해 인생의 진실과 가치를 보여주는 문학작품이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것으로 5단원 영상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단원 플러스 단원 영상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이나 1대1 문의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영상 단원 플러스 단원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